늦은 새벽 독일의 기숙사에서 북한 여대생이 긴급한 전화를 받은 뒤 친구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 탈북을 하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탈북에 성공한 그들은 남한에 도착하자마자 크게 놀라 주저앉아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의 귀순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서주희입니다. 평양에서 나고 자란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네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저는 북한의 보위부 장교이자 김정은의 최측근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덕분에 평양 창광거리, 내각 간부들이 사는 특별 아파트 단지에서 자랐죠. 저희 집은 희귀한 수입 대리석으로 장식된 로비, 24시간 경비가 서 있는 현관문,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는 특별동까지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하얀 쌀밥에 달걀과 고기가 올라간 반찬들로 풍성한 식사를 했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일본산 TV가 있었고 욕실에는 외국 화장품이 가득했죠. 옷장에는 중국과 유럽의 명품들로 채워져 있었고요. 이건 정말에서도 극소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층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호화로운 생활이 북한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 가슴이 아파요. 그런 제가 김일성종합대학 영어영문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니까요. 합격자 발표날 제 수험번호를 보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외무성이나 대외경제부에서 일하게 될 거라며 모두가 축하해주기도 했죠. 입학식 날은 봄비가 보슬보슬 내렸어요. 김일성 광장을 지나 웅장한 정문으로 들어서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죠. 제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바로 지연이었어요. 외무성 고위 간부의 딸이었던 지연이는 저와 똑같은 롯데 초콜릿을 몰래 먹고 있더라고요. 그날부터 우리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 유학생 선발에 지연이와 제가 함께 뽑혔거든요. 북한에서 해외 유학은 최고위층 자제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기에 저희가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죠. 심지어 독일에 둘이 함께 간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아버지가 건네주신 여권을 만지며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베를린의 첫날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활주로에 내리자마자 맡은 이국적인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거리마다 가득한 벤츠와 BMW들,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이 빛나는 쇼핑몰, 각종 음식 냄새로 가득한 거리까지 밤이 되어도 끝없이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지연이와 말조차 잊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유학생들과의 만남은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수진이라는 친구는 처음으로 저희에게 진짜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죠. 주말마다 찾는 영화관, 방학 때마다 가는 해외여행,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터지는 도시,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대로 하는 대학생활. 수진이의 휴대폰 속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며 지연이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를 만난 이후 방과 후면 우리만의 은밀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넷플릭스로 본 첫 한국 드라마가 도깨비였는데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와 카페들, 자유롭게 연애하는 청춘들의 모습에 매료됐죠. 이태원 클라스를 보면서는 밤새 울었어요. 작은 가게 하나 없이 모두가 국가의 통제 속에 사는 평양과 너무 달랐거든요. 우리가 배워온 가난하고 비참한 남조선이라는 거짓말이 하나둘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양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올수록 지연이와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매일 밤 기숙사 좁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끝없는 고민을 했죠. 진실을 알아버린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체제 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자유로운 거리를 바라보며 한숨만 커져갔습니다. 도서관에서 몰래 보던 책들, 한국 친구들과 나눈 대화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눈을 뜨게 했어요. 베를린의 마지막 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새벽, 운명적인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책상 위 전화기가 짧게 울렸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저희가 쓰는 기숙사 전화로는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제가 조심스레 수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온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주희야, 엄마 말 잘 들어라. 절대로 평양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반역자로 몰릴 위험에 처했어. 지금 상황이 심각해? 어머니의 한마디가 망치처럼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어머니는 빠르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독일 현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를 구했다고. 그가 며칠 안에 저와 접선할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사람의 안내를 따라 한국 대사관으로 가거라. 엄마도 곧 다른 방법을 찾아갈게.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제 손이 떨려왔어요. 창밖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제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때 잠들어 있던 지연이가 졸린 눈을 떴습니다. 주희야, 무슨 일 있어? 아마도 제가 서성이는 소리에 깼나 봐요. 지연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모든 걸 털어놓고 말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대. 흐느끼며 말하는데 지연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나도 비슷한 소식을 들었어.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우리 아버지도 위험한 상황이래. 얼마 전에 삼촌한테 연락이 왔었어. 지연이의 눈 또한 이미 촉촉해져 있더군요.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지연이의 아버지도 최근 정치적 갈등에 휘말려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베를린의 밤거리를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우리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희야, 나 사실 요즘 계속 생각했어. 지연이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본 이 세상을 어떻게 다시 잊을 수 있을까? 이대로 평양으로 돌아가면 우린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 지연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도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함께 가자. 지연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너희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브로커와 나도 함께 가면 안 될까?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솟구쳤어요. 그렇게 다음 날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가방에는 조금씩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북한 대사관에서 나온 감시자들의 눈초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죠. 매일 저녁 우리를 찾아와 일과를 체크하고 주말 계획을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새벽 또 한 번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포츠담 광장의 카페 블루버드로 가거라.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있을 거야. 전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이번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지연이와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랍 속에 숨겨둔 여권을 만지작거리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정말 이러기로 한 게 맞을까? 지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텐데. 저는 지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한테 이게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 이 순간을 놓치면 영영 후회하게 될 것 같아.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평양에서도 보던 같은 별들인데 오늘따라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우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걸까? 지연이의 물음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올 폭풍우 같은 시간들을 준비했어요. 베를린에 깊어가는 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일상적인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파견된 김관리관이 매일 아침처럼 기숙사에 들러 우리의 동향을 체크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죠. 오늘 오후에 대사관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관의 말에 지연이와 저는 순간 눈빛을 교환했어요. 평양에서 급히 내려온 귀국 명령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그렇게 시계는 어느덧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포츠담 광장의 블루버드 카페까지는 3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우리는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준비를 마쳤어요. 평소처럼 책가방을 메고 도서관에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했죠. 기숙사를 나서는 순간부터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건물 앞 벤치에 항상 앉아있던 정보원은 오늘도 어김없이 신문을 보는 척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평소처럼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쳤지만 그의 시선이 우리를 좇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문득 뒤를 돌아보니 낯익은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대사관에서 종종 보던 얼굴이었죠. 지연아, 미행이야. 제가 작은 소리로 속삭이자 지연이도 눈치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히 계획을 바꿨어요. 지하철 대신 버스를 탔고 예정에 없던 쇼핑몰도 들렀습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미행을 따돌리려 했었죠. 마침내 포츠담 광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미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이르다는 걸 곧 깨달았어요. 기차역 방면에서 유학생 감시 책임자인 교육관이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그와 마주친 순간 잠깐만 곧바로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광장을 비집고 달리면서도 카페 블루버드를 필사적으로 찾았죠. 마침내 발견한 카페로 들어가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빨리 저를 따라오세요. 그가 독일어로 말했어요. 우리는 주저없이 그를 따라 카페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을 몇 개 돌아 주차장에 도착하자 검은색 BMW가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마티아스입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앞으로 24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제 지시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렇게 차는 베를린 외곽으로 향했고 우리는 뒷좌석에서 숨죽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도시를 벗어나는 동안 마티아스는 라디오로 계속 무언가를 체크했어요. 북한 대사관에서 이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독일 경찰도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의 말에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지만 여전히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한적한 교회의 작은 집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한국 대사관으로 갈 거예요. 마티아스가 현관문을 열자 소박하지만 깨끗한 실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희 씨 어머님께서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마티아스가 건넨 봉투 안에는 현금과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딸아,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라. 엄마 아빠가 반드시 너를 찾아갈게. 글씨가 흐릿한 걸 보니 눈물을 흘리며 쓰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지연이와 저는 작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주희야, 우리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지연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새벽녘, 마티아스가 우리를 깨웠습니다. 서둘러요.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길이 가장 위험할 겁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무전이 울렸어요. 북한 정보원들이 미텔슈트라세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우회로로 가야 해요. 한국 대사관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거리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저기 북한 요원들이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독일 경찰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 마티아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어요. 우리는 재빨리 대사관 문을 통과했습니다. 한국 국기가 펄럭이는 순간 처음으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망명 신청 절차가 즉시 시작됐죠. 대사관 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임시 보호시설로 이동했고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망명 심사가 진행됐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이제 진짜 자유의 나라로 가는 거야. 이후 오랜 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지연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장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안내방송을 할 때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입국장을 지나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토록 동경하던 자유의 땅, 대한민국. 처음 맡아보는 공기, 처음 들어보는 한국말의 소리,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입국장 밖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고향에 오신 겁니다. 그들의 따뜻한 미소를 보는 순간 지연이와 저는 또다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자유를 찾았다는 실감이 났어요. 베를린에서의 우리의 도주국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국정원 차량이 우리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베를린에서 보았던 영상과 사진들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조사실에 들어서자 우리를 맞이한 여성 조사관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뚝뚝하고 차가운 표정을 예상했는데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거든요. 힘들었죠? 먼저 따뜻한 차부터 한 잔 드세요. 그 말에 지연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귤과 초콜릿이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히터도 틀어져 있었죠. 여기서 편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조사관을 보며 북한에서 배웠던 악랄한 국정원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처음 받은 생필품 세트를 잊을 수가 없어요. 치약, 칫솔은 물론이고 로션과 생리대까지. 특히 생리대를 보는 순간 지연이가 펑펑 울기 시작했죠. 이런 걸 그냥 주시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니까요. 그렇게 하나원으로 이동하던 날 처음으로 진짜 고향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고향에 오셨어요. 앞으로 이곳이 여러분의 새로운 집이 될 거예요. 라는 하나원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처음 방을 배정받고 들어갔을 때 깨끗한 침구와 옷가지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와, 이 이불 새 거야? 지연이가 물었을 때 선생님이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각자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건 24시간 나오는 온수와 전기였습니다. 밤늦게 샤워를 하고 싶을 때도 새벽에 물을 마시고 싶을 때도 언제든 가능했어요. 지연아, 우리 진짜 천국에 온 거 아닐까? 새벽에 화장실 불을 켜고 끄는 것만으로도 신기해서 한참을 장난치기도 했죠. 하나원 밖 풍경을 보며 매일 새로운 충격을 받았어요. 평양에서 우리야 고위층 자재였기에 풍족한 생활을 했지만 이곳의 풍요로움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길거리마다 늘어선 고깃집들, 24시간 문을 닫지 않는 편의점들. 저기 봐, 저 식당에서 사람들이 삼겹살을 몇 인분씩이나 시켰어. 평양에서는 특별한 날에만 고기를 파는 구경상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섰는데 이곳에선 길거리마다 고기 굽는 연기가 피어올랐죠. 하나원에서 처음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의 떨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게 정말 제 거인가요?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선생님이 기본적인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리고 쓸어내리는 것만으로도 신기했죠. 유튜브에서 보고 싶은 영상을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의 말씀에 지연이와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를린에서 몰래 보던 한국 영상들을 이제는 당당하게 볼 수 있다니. 매일 밤 새로운 영상을 발견할 때마다 서로를 깨워가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SNS는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계정을 만들었을 때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주희야, 우리가 올린 사진에 외국 사람이 좋아요를 눌렀어. 지연이의 환호성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네요. 넷플릭스는 우리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드라마를 내가 보고 싶은 만큼 볼 수 있다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한 번은 주말 내내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정주행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폐쇄된 세상에서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원 숙소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매일 밤 우리를 설레게 했어요. 평양의 밤거리는 대부분 어둡고 조용했는데 이곳은 달랐죠. 저기 불빛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의 이야기겠지?
그렇게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곤 했습니다. 주말이면 저희는 하나원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신기했죠. 특히 젊은 사람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자유로움이었어요. 저기 봐, 저 여자 머리가 보라색이야. 지연이가 속삭일 때마다 우리는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3개월간의 하나원 생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는 시간이었어요. 두렵고 낯설었지만 그만큼 설레고 희망찼죠.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나원을 퇴소하고 첫 발을 내디딘 서울의 거리는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알아봐준 임대 아파트로 가는 길. 지연이와 저는 대형마트에 들르기로 했어요. 생필품을 사러 가봐요. 안내해주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마트에 들어섰는데 그 순간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희야, 이게 다 진짜야?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입구부터 보이지 않는 끝까지, 천장까지 닿을 듯한 진열대마다 상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양 제1백화점의 몇 배는 될 것 같은 규모였죠. 과일 코너에는 사과, 배, 바나나는 물론이고 처음 보는 과일들까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식품 코너였습니다. 이 많은 라면이 다 다른 거라고. 한 줄에만 수십 종류의 라면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과자 코너는 더했어요. 지연이가 고른 과자를 장바구니에 담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평양에서는 이런 과자 하나 살 때도 얼마나 긴 줄을 섰었는데 계산대 앞에서 또 한 번 놀랐어요. 계산원이 없는데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자동 계산대를 처음 봤거든요. 친절한 직원이 사용법을 알려주셨는데 물건을 올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가격이 뜨는 게 마법 같았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니.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스타벅스라는 곳에 갔어요. 평양에도 커피숍은 있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주문하신 카라멜 마키아토 나왔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그저 신기할 뿐이었어요. 카페 안은 노트북을 펴놓고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했는데 그것도 놀라웠죠. 여기서 이렇게 오래 있어도 되는 거야? 더 놀라운 건 편의점이었어요. 24시간이라고. 밤에도 문을 안 닫는다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게다가 이 작은 공간에 이렇게나 많은 물건이 있다니. 라면을 데워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커피 머신에서 직접 커피도 뽑아 마실 수 있었어요. 평양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죠.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깔아보세요. 이웃 언니가 알려준 배달 문화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주문만 하면 치킨이며 중국 음식이며 심지어 커피까지 배달이 된다니. 새벽 3시에도 배달이 되는 걸 보고 지연이와 밤새 웃었어요. 이런 나라가 있다니. 은행 시스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ATM으로 통장을 만들고 카드를 발급받던 날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게 전부 자동으로 된다고. 스마트폰 뱅킹은 더 신기했죠. 휴대폰으로 돈을 보내고 카드 없이도 결제할 수 있다니. 평양에서는 모든 걸 현금으로만 했었는데 말이에요. 코엑스라는 곳에 갔을 때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쇼핑몰, 영화관, 수족관, 식당가가 한 건물에 다 있다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지연이가 말했어요. 우리가 본 평양 제1백화점은 그냥 시장이었던 것 같아.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죠. 지하철은 또 어떡해요? 평양의 지하철도 웅장하긴 했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달랐어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가 뜨고 환승도 편리했죠. 이 노선도 봐. 거미줄 같아. 지연이의 말처럼 서울 지하철은 도시 곳곳을 그물처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은 또 다른 신세계였어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니. 우리는 그냥 무작정 기다렸잖아.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를 갈아타는 것도 놀라웠죠. 평양에서는 매번 표를 사야 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희는 처음으로 KTX를 타보게 됐습니다. 부산에 있는 하나원 동기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이게 정말 기차 맞아? 역사에 들어서자마자 지연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하얀색의 유선형 차체는 마치 비행기 같았어요. 기차에 올라탄 순간부터 믿기지 않는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푹신한 의자, 넓은 좌석.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서였어요. 물 한 방울 흔들리지 않잖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생수컵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걸 보고 지연이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너무 빨라서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300km로 달린데 옆자리 승객의 말에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양에서 원산까지 6시간 넘게 걸리던 게 떠올랐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라니. KTX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는 게 신기해서 계속 인터넷을 하다가 어느새 부산이었죠. 도시의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사람들의 자유로운 모습은 더욱 놀라웠어요. 화려한 머리색, 다양한 옷차림. 평양에서는 머리 모양도 정해진 스타일만 해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제한이 없었죠. 젊은 연인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데이트하는 모습도 신선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걸려온 전화였죠. 주희야, 바로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께서 중국을 거쳐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지연이와 저는 한밤중에 울면서 서울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처음 어머니를 마주했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척해진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딸, 어머니는 저와 지연이를 번갈아 안으시며 우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호화로운 식사였죠. 이제 우리 맘껏 먹을 수 있구나.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꼭 모시고 올 거예요. 우리가 꼭 방법을 찾을 거예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불빛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죠. 이제 우리는 진짜 자유를 알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우리 셋은 오랫동안 서로의 손을 잡은 채 그 순간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낯선 것투성이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곳에서는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꼭 아버지의 손도 이 자유로운 땅에서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걸. 매일 밤 창밖에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며 그날을 꿈꿉니다.